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안전기술 과목의 특징은요. 아마 건설 쪽의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반복하시면 점수 받기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점수 받기에 좋다라는 건 기출에서 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용어에 대한 해석만 조금 제가 군데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풀어드리는 걸 연필로 적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건설에서는 우선은 공부하실 때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서부터는 문장 전체 암기보다는 핵심적인 단어와 숫자 위주로 암기만 해놓으셔도 실기 넘어가시면 많이 수월하시고요. 특히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필기에서도 점수를 올리기에 좋은 과목이고 필답형뿐만 아니라 작업형에서도 건설 안전기술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뜰하게 공부를 해도 실기까지 아깝지 않은 과목,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건설공사 안전의 개요이고요. 건설공사 재해 분석, 건설공사의 주된 재해,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추락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1과목에서 재해, 발생, 형태, 그죠? 시험에서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할 때는 추락 대신에 떨어짐이죠. 떨어짐이라고 적고요. 재해 발생 형태를 묻는 이외의 다른 문제는 추락이란 용어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건축물 등에서 떨어지는 게 되고요. 전도는 넘어짐이다. 그죠? 사람이 평면성으로 넘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낙하 비대는 이제 맞음으로 바뀌었죠.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이 됩니다. 물건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이 맞는 재해가 되고요. 충돌은 재해 발생 형태는 부딪힘이 된다. 그죠?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히는 사고이고요. 협착은 깔림이 되겠죠. 그죠? 끼임이죠. 그죠? 끼임.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입니다. 물건에 끼인 상태, 말려든 상태를 뜻했습니다. 자, 출입의 금지, 그죠? 다음 각호 작업다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죠? 위험한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스스로 읽고 넘어가셔도 파란색 글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시험에 별로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도 상관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의 조사.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기 전에는요, 땅이죠. 집안의 특성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땅이 점토인지, 모래인지, 안반인지, 그죠? 자, 그래서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지하 탐사법, 땅 속에 있는 지하를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터파보기는 삽으로 실제 집안을 굴착, 파보는 방법이 되고요. 깊은 건물은 못하겠죠? 경미한 건물에 이용합니다. 두 번째 짚어보기는 탐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직경 9mm 정도의 철공을 손으로 지지층에 관입해서 집안의 울림이나 꽂히는 속도 등으로 집안의 경련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고요. 물리적인 탐사법은 전기 저항파, 탄성파, 강제 진동파, 그죠? 이런 이제 저항파나 전기파나 탄성파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지하를 탐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참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운딩 테스트 나와 있습니다. 사운딩 테스트다라는 건 저항체를 지중해 삽입해서 그 저항력에 의하여 흙의 저항이나 물리적인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첫 번째 표준 간입 시험. 요거는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 2개에서 1개로 줄이긴 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실기 출제가 덜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 단어 숫자 위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표준 샘플러인데요. 무게가 63.5kg의 해머로, 그죠? 표준 샘플러 무게는 63.5kg의 해머, 망치입니다. 그래서 망치가 있는데요. 무게가 63.5kg 망치를 들고 얼마의 높이인가 하면요. 75cm의 높이에서 낙하시켜. 땅에서부터 이 높이가 75cm입니다. 망치를 땅을 탕탕탕 이렇게 낙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관입량이 30cm에 달하는 데 유하는 타격 횟수를 가지고 사질 지반, 모래 지반의 단단하기,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뒷부분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63.5kg의 해머를 가지고 75cm 높이에서 이렇게 낙하시키니까 땅이 밑으로 관입돼요. 땅이 밑으로 쑥 이렇게 관입되는데 얼마 관입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30cm 관입하는 데 요하는 타격 횟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지반이 있고요. B 지반이 있는데요. A는 한 번 치니까 10cm씩 관입이 되어서 A는 3회 만에 30cm 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지반은 한 번에 그죠?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회를 낙하해서 30cm 관입되었어요. 그러면 A하고요, B하고요, 어떤 집안이 더 단단한 집안이다 라고 생각됩니까? 한 번 쳤는데 쑥쑥 들어가는 건 무른 집안이죠. 아무리 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집안이 단단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격 횟수를 가지고 똑같이 30cm 관입하는 데 요하는 타격 횟수로 어떤 집안인가 하면요. 사질 집안, 모래 집안의 단단하기죠. 단단하기가 뭐다?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 관입, 그죠? 망치로 두드리는 시험은 왜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만 하는가 하면요. 모래는 우리가 보기에는 딱딱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모래는 점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확대해 보면 모래와 모래 사이는 뚝뚝 떨어져 있어요. 붙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어떤 집안이 더 밀실한가는 모래는 힘을 줘서 두드려 봐야 됩니다. 공간이 공극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집안은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두드리면 쑥 내려가겠죠. 근데 굉장히 틈이 없이 촘촘한 집안은 내려갈 틈이 작기 때문에 관입되는 게 작겠죠. 그죠? 그래서 모래는 뭐 해보자? 다져보자. 그래야지만 모래와 모래 입자 사이에 얼마만큼 공간이 비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격 횟수의 값이 어떠할수록 클수록 어떠한 집안이다? 밀실한 토질이다. 그죠? 단단한 집안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준 관입 시험. 왜 표준 관입인가 하면요. 표준 30cm를 땅을 관입시키는 시험이에요. 어떤 집안이 이렇게 두드리는 관입 시험 한다 했습니까? 점착력이 없는 사질 집안은 붙어있지 않고 뚝뚝 모래 입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드려보는 관입시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관입시험을 통해서 사질 집안의 단단하기죠.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표준 샘플러 63.5kg의 해머로 높이 얼마였습니까? 75cm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관입량 얼마였죠? 표준 관입량 30cm에 달하는 데 유하는 뭐를 구했죠? 타격 횟수로서 어떤 집안의 사질 집안, 모래 집안의 뭐를 측정했습니까? 밀도, 단단하기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타격 횟수의 값이 어떠할수록 클수록 밀실하죠. 단단한 토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타격 횟수에 따른 집안을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타격 횟수가 4회 미만일 때는 대단히 연약하다. 4번도 안 쳤는데 30cm 들어가니까 대단히 연약합니다. 4에서 10회는 연약한 집안이고요. 10에서 30회 정도는 보통 집안, 30에서 50회는 밀실한 집안, 50회 이상은 대단히 밀실한 집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회 미만은 대단히 연약하고, 4에서 10회는 연약하고, 10에서 30회는 보통 집안이고, 30에서 50회는 밀실한 단단한 집안이고, 50회 이상은 대단히 밀실한, 대단히 단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베인이 뭐냐면 회전 날개를 뜻합니다. 회전 날개를 이용한 테스트다. 그죠?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보링이라는 건 땅에 구멍을 뚫는 걸 뜻합니다. 땅에 이렇게 구멍을, 땅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먼저 뚫어요. 그죠? 십자 날개형의 베인 테스터를 집안에 받고, 자, 이렇게 베인 테스트는 이렇게 십자 날개가 되어 있어요. 길쭉한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땅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자, 받고 이것을 회전시켜요. 회전시켜서 뭐에 의하여? A라는 집안이 있는데요. 이 베인 테스터를 땅에 받고 회전하니까 굉장히 회전이 잘 돼요. 근데 B라는 집안은 구멍을 뚫어서 똑같이 베인 테스터를 회전시키는데 땅이 단단해서 회전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력에 의하여 어떤 집안? 점토에, 그죠? 점착력을 판별하는 방법이 베인 테스트가 됩니다. 점토는 점착력이 있죠. 흙의 입자는 모래보다는 미세한 세립토예요. 하지만 점토는 우리가 만들기도 하잖아요. 흙끼리 붙어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착력이 강한 흙은 날개가 회전하지 않고요. 점착력이 약한 흙은 회전을 잘 하겠죠. 이렇게 회전력에 의하여 점토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에는요, 다음 중에서 점성토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법을 골라라.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예, 회전 날개를 이용하여 회전력을 이용하여 점착력을 알아내는 베인 테스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링을 보도록 할게요. 보링은 지중에 철판을 꽂아 천공, 구멍을 뚫으면서 토사를 채취, 집안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흙이 있다면 여기에 철판을 꽂아서 땅에 구멍을 뚫고 그 흙을 꺼내는 거죠. 땅 속에서. 그래서 집안을 조사하는 걸 보링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링 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보링의 깊이는 경미한 건물은 기초 폭의 1.5에서 2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에 집을 지으면요. 건물 기초 폭이 요 1만큼이다 라고 하면 하중에 미치는 건 그것보다 좀 더 폭넓게 봐야겠죠. 그래서 건물 기초 폭의 보통은 1.5에서 2배, 그리고 지지층 이상으로 보링을 실시합니다. 간격은 30m입니다. 그죠? 한번 여기에 보링 구멍을 뚫으면 한 30m 떨어져서 또 구멍 뚫어서 흙을 채취하고 그 다음 또 30m마다 이렇게 보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0m 그 중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 탄성파를 보내봅니다. 파장 일정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보링을 했더니 모래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보링하니까 진흙이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어디에서 모래가 진흙으로 바뀌는가는 재료가 바뀌기 때문에 탄성파의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요 파장을 보고 요 구간부터 모래가 진흙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중간 지점은 물리적 탐사법을 이용해서 알아냅니다. 보통은 한 장소에서요. 보링 하나만 해서 이 지층은 모래 지층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보통은 3개소 이상을 실시해서 3군데서 다 모래가 채취되면 모래 집안이다 이렇게 하고요. 보링 구멍은 항상 수직으로 팝니다.
날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는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면 날이 부러지는 사고 납니다. 그래서 보링은 항상 수직으로 한다. 그리고 채취한 시료는 충분히 양생해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고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링은 지중해 철판을 꽂아 천공, 구멍을 뚫어서 토사를 채취해서 지반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자, 보링을 하는 깊이는 경미한 건물은 기초 폭의 1.5에서 200까지 하고 보통은 지지층보다 그 이상으로 합니다. 간격은 약 30m로 하고요. 간격 30m 간격의 중간 지점은 물리적 탐사법을 이용합니다. 한 장소에서 3개소 이상 하고요. 항상 보링할 때는 수직으로 파고 채취 시료는 충분히 양생을 시킵니다. 자, 보링의 종류가 필기에 한 번씩, 그죠? 과거 기출에는 좀 나왔는데요. 최근은 또 잘 나오진 않는데, 자, 보링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전식 보링. 우리가 땅에 구멍을 뚫을 때 회전하면서 뚫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죠? 우리 드릴로 구멍 뚫을 때도 드릴이 회전하죠. 천공날을 회전시켜서 땅을 천공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질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수세식이죠. 물을 이용한 겁니다. 보링 내 선단에서 물을 뿜어내어 나온 진흙물을 침전시켜서, 자, 땅속의 흙이 그냥 나오기가 힘드니까요. 밑에서부터 물을 뿜어서 물과 흙을 밖으로 분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물을 침전해서 흙을 조사하는 방법이 되고요. 충격식 보링은 낙하 충격에 의하여 파쇄되는 토사나 암석, 그죠? 천공을 했는데 지하의 밑부분에서 토사나 암석, 돌덩어리가 나왔다면 그거는 깨봐야죠. 이렇게 충격식으로 파쇄되는 토사나 암석을 분석하는 게 충격식 보링이 되고요. 5번은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송곳. 송곳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뾰족하죠. 그래서 찔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곳을 이용해서 깊이 10m 이내 시추, 그죠? 깊은 곳을 할 수는 없고요. 10m 이내 얕은 곳, 얕은 물은 점토층을 분석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오거 보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인데요. 샘플링이라는 건 시료의 샘플을 채취하는 거죠. 간혹가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불교란 시료다라는 건 자연 상태로 흩어지지 않게 채취한 시료를 뜻합니다. 시료 중에서 thin wall 샘플링이 있다, 그죠? 요거는 연약한 점토, 사질 집안에 적합한 샘플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게 한 번씩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토질 시험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출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서 파란색 글자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토공 계획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시험이다 보니까요. 자, 항상 뭐냐면 이상현상, 사고의 원인, 대책 이런 게 시험의 주가 되겠죠. 그죠? 집안의 이상현상 및 안전대책인데요. 집안의 부동침하. 부동침하다라는 건 땅이 그죠? 움직이면서 그대로 침하가 된다. 땅이 밑으로 꺼지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부동침하 되는 원인 볼게요. 원래 연약한 집안. 그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집을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요. 여기에 집을 지었더니 집의 무게를 집안이 너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연약한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집을 지어서 하중이 작용하니까 축 처져요. 이게 부동침하죠. 그래서 연약 집안이 원인이 되고요. 자, 흙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1순위가 지하수 물입니다. 왜냐면은요, 원래는 흙이 굉장히 점착력 있게 딱딱딱 붙어 있는 흙이었어요. 하지만 이 중간에 물이 흘러가 버리면 점착력을 제로로 만들어요. 흙끼리 붙어 있는 힘을 0으로 만들다 보니까 흙이 잘 침하되고 붕괴가 일어나겠죠.
예, 지하에 흘러가는 지하수도 원인이고요. 또 치마가 되는 원인은 이렇게 경사진 집안에 집을 짓다 보면 아무래도 하중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예, 부동 치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땅을 샀는데 이런 집안이에요. 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개량해야 합니다. 그죠? 집안 개량 공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땅을 샀더니 연약한 집안이라서 도저히 여기다 집을 못 짓겠어요. 그죠? 이렇게 연약한 집안은요, 흙을 이만큼을 퍼내고 그 안에다 모래자갈, 굵은 흙을 대신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집안은 뭐하라? 흙을 치환해주라. 치환공법이 됩니다. 연약 집안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 바꿔주는 거죠.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간다, 그죠? 이건 물을 없애야죠. 뭐죠? 탈수공법, 그죠? 집안 내 물을 탈수하여 흙을 개량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탈수공법에서요, 점토층의 탈수공법과 사질토의 탈수공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으면 모래는 어때요? 흙과 흙이 붙어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물이 잘 흘러가죠. 그죠? 물이 잘 빠져나가요. 잘 스며들고 잘 빠집니다. 그래서 모래는 웰 포인트. 기억할 때 이렇게 할게요. 좋은 포인트만 잡으면 물이 빠진다. 그래서 사질토의 탈수공법은 웰 포인트 공법이에요. 근데 점토는 우리가 예전에 옹기, 도자기 안에 물을 담아뒀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도 점토로 만들죠.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지도 않지만 흙이 점착력이 있다 보니까 스며든 물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빼줘야 된다, 그죠? 점토 층은 샌드죠, 모래예요. 마른 모래를 이용해서 다 점토층인데요. 여기다 모래 기둥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럼 물이 스며드는 건 모래 쪽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빼버리면 물이 함께 탈수되는 모래를 이용한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는 종이죠. 그죠? 모래 대신에 물을 흡수하는 종이를 이용하는 게 페이퍼 드레인 공법. 그 다음에 진공 배수는 한쪽에는 압력이 있는데 한쪽에 압력을 낮춰버리면 압력이 있는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밀어서 물이 움직여 가겠죠. 압력차를 이용한 진공 배수 공법은 예, 이렇게 세 가지는 점토의 탈수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면 사질토는 좋은 포인트만 잡으면 물이 빠진다. 웰 포인트 공법. 점토는 잘 안 빠지니까 물을 스며들게 하는 재료를 씁니다. 모래 이용한 샌드 드레인, 종이 이용한 페이퍼 드레인, 압력차를 이용한 진공 배수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은 연약한 집안은 치환하는 치환 공법, 지하수는 물을 빼는 탈수 공법까지 했고요. 경사 집안 말고 이게 또 너무 집안이 약할 때는 다진 말뚝 공법. 아까 앞에서 그랬죠? 모래는 점착력이 없어서 흙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모래는 두드려 봐야 이게 강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래는 집을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땅을 샀더니요. 여기가 다 모래 집안이에요. 이 상태에서 집을 지어버리면 집의 하중, 무게가 작용하면 흙이 축 처지겠죠. 집을 짓기 전에 미리 다 다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져서 치마를 시켜버리면 된다, 그죠? 자, 모래는 뭐하라? 다져라. 다진 말뚝 공법이 됩니다. 말뚝을 형성하여 집안을 다져서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흙과 흙을 붙여주는 재료를 집어넣는 거죠. 주입공법. 그죠? 약액을 주입할 수도 있고요. 시멘트를 넣어서 점착력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흙 속에 약액이나 시멘트를 넣어서 강도를 높여주는 주입공법. 제하는 미리 하중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하중, 가함. 아까 다진 공법하고 비슷한데요. 연약 집안에 미리 하중을 가요. 집의 무게가 1톤이라면 1톤의 하중을 미리 땅에다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밀착을 시킨 다음에 집을 짓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하공법의 종류,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언더, 지하에 피닝 공법.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요. 이 건물을 기초만이 다 받으려니까 집안이 너무 연약해요. 이럴 때는 군데군데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핀을 박아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안의 기초를 이렇게 올린다면 이제 건물의 무게를 밑에 있는 핀, 말뚝도 함께 받아주니까 건물이 견디는 힘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언더피닝 공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시공 시에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 바로 옆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니까 기존 구조물을 좀 보호해야겠다. 이때는 언더피닝, 지하에 핀 같은 걸 박아서 보강해주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기초 저면보다 깊은 구조물을 시공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를 보강하는 공법이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질토, 모래하고요. 점토, 점성토의 계량 공법을 알아볼게요. 아까 모래는 뭐 하라? 다져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래는 점착력이 없기 때문에 다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지는 공법인데요. 말뚝으로 다지는 다진 말뚝 공법. 모래말뚝으로 다지는 다진 모래말뚝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진동으로 다지는 거예요. 진동, 다진 공법을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충격으로 다지는 전기 충격 공법. 그 다음에 점착력이 없기 때문에 약액을 넣어서 그죠? 점착력을 갖게 하는 약액 주입 공법. 그 다음에 사질토에서 탈수 공법이죠. 좋은 포인트를 잡아라. 웰 포인트 공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질토 모래는 다져야 된다 그랬죠. 다진 말뚝, 다진 모래 말뚝, 진동으로 다지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전기로 다지는 전기 충격 공법. 그 다음에 약액을 주입해서 점착력을 주는 약액 주입 공법. 예, 모래의 탈수 공법은 웰 포인트 공법이 되겠습니다. 점성토죠. 요거는 연약한 게 문제다. 그죠? 흙 자체가 입자가 약해서 약해요. 그래서 바꿔주는 치환공법, 물을 빼는 탈수공법, 미리 하중을 가한다. 그죠? 제하공법이고요. 그 이후에 압성토, 제하공법 종류의 압성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압력을 가해서 미리 가하는 거고요. 생석회 말뚝, 그죠? 생석회 말뚝을 만들어서 강도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공법, 탈수공법, 제하공법, 압성토공법, 생석회 말뚝공법이 점성토의 계량 공법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 모래의 계량 공법을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히빙 현상이 나왔고요.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을 보면 우리 보일링 현상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흙파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주변에 집안이 또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빙 현상은요. 어떤 집안인가 하면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그죠? 자,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차 또는 토합의 차로 인하여 굴착 저면의 흙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굴착 저면의 흙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흙을 이렇게 파요.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했더니 하부가 뭐냐면 연약한 점토인 거예요. 연약한 점토. 그죠? 그런데요, 여기는 흙을 팠지만 여기는 이렇게 흙이 쌓여 있잖아요. 자, 팠는 부분하고 쌓여있는 부분하고 여기는 압력이 이렇게 강하죠. 흙이 누르는 압력이 강하고 여기는 약하고. 이렇게 토합의 차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이게 팠는 부분이고 쌓여있는 흙이 넘어오지 말라고 뒤에 가서 배우는데 흙막이를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벽체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토합의 차.
여기는 흙이 누르는 압력이 너무 크고 여기는 파놨다 보니 흙이 없으니까 압력이 작고 이 토합차 때문에 결국은 흙막이가 이 쌓여있던 흙이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팠는 부분에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내외면의 뭐 때문에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토합의 차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착 저면의 흙이 부풀어 올라온다. 이 말은 흙막이가 붕괴되었다. 넘어오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흙막이가 흙이 넘어와서 부풀어 오르면서 붕괴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되는 모양이 흙막이 밖에 있던 흙이 안으로 다시 밀려들었다. 그죠? 흙막이 바깥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히빙 발생 원인과 방지책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비교해서 보일링은 뭔가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일링이 끓다라는 뜻이에요. 끓는다. 그죠? 물이 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원인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일링은 물이 잘 스며드는 무슨 집안이다? 사질토 집안이다. 이렇게 히빙하고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흙을 이렇게 팠죠. 여기는 역시나 흙을 굴착했고요. 여기는 흙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쌓여있는 흙이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을 좀 옆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흙을 굴착했고 여기는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흙이 굴착했는 부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흙을 막아주는 벽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흙막이 벽을 질러 놨어요. 근데 흙을 굴착해서 보니까요, 하부가 뭐냐면 모래예요. 사질 집안. 모래는 문제가 뭐죠? 물이 잘 스며들죠. 그래서 유동하는 지하수가, 흘러가던 지하수가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흙의 강도 저하를 일으키는 1순위가 물이라 그랬죠. 물이 스며들면 흙은 강도가 제로가 된다. 정착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흙이 이만큼 쌓여있는 하부에 물이 흘러가니까 하부가 강도가 없다 보니까 쌓여있는 흙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흙을 팠는 부분에 다시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오르는데 이번에는 물하고 모래가 함께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일링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굴착을 했는데요. 굴착했을 때 무슨 집안에서? 사질토 집안에서, 모래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뭐 때문에? 수위 차이로 인해서, 그죠? 지하수에 의해서 결국은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이렇게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걸 모래의 액상화 현상, 모래와 물이 함께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일링 현상은 보일링 끓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스며드는 사질토 집안이다.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사질토 집안에서 뭐 때문에?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붕괴되는 현상. 이렇게 뒷부분을 히빙하고 똑같이 해도 됩니다. 단지 붕괴되는 모양이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 모래 플러스 물이 굴착했는 부분에 다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보일링 현상이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요. 히빙 현상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빙 현상의 원인부터 한번 볼게요. 좀 전에 히빙은 뭐 때문이라 그랬죠? 한쪽은 흙을 파놔서 토합이 적은데 쌓여있는 부분은 흙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토합이 크다 그랬죠? 토합의 차다라고 했습니다. 배면 지방과 터펴하기 저면과의 털을 팠는 저부와 배면은 주변 지표면과 지방과의 뭐 때문이다? 토합의 차 때문이다. 그죠? 연약 지방 및 하부 지방의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지방에서 생기는데요. 이 하부가 연약한 지방이다 보니까 강성이 부족해서다.
지반이 강성이 부족하니까 흙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죠? 지표면에 과제하, 너무 많이 흙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죠? 과제하를 하다 보니까 토합차가 커진 거고요. 흙막이에 밑둥넣기 부족. 이건 다시 말하면 흙막이 벽체를 땅에 깊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흙이 이렇게 붕괴돼도 흙막이에 밑둥넣기,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었다면, 벽체가 버텼다면 흙이 붕괴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히빙의 원인은 토합의 차, 연약 지반이나 하부 지반의 강성 부족, 과제하, 너무 많이 쌓는 거고, 흙막이 벽의 밑둥넣기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빙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오겠죠. 자,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요.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하는 거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스 앵커 설치, 땅속에 앵커를 설치해서 지반을 강도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트 파일 등의 근입 심도 검토. 흙막이 밑둥넣기가 부족하다 그랬죠? 근입은 땅속에 묻는 깊이를 검토한다. 그 말은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는다는 뜻이고요. 자, 안 그래도 토합에 차까지 있는데 물까지 있다면 더 붕괴가 잘 돼요.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했는데요. 앞에서 웰 포인트는 모래의 탈수 공법이었잖아요. 라고 했죠. 근데 웰 포인트가 모래에 주로 쓰이지만 점토에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 주변에 웰 포인트를 병행해서 탈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단을 두면서 굴착. 그냥 이렇게 굴착하는 것보다 소단은 계단식 굴착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단식의 굴착을 하면 붕괴가 덜 되고요. 아까 너무 많이 과제하했다 그죠? 굴착 주변의 상제 하중을 제거, 위에 쌓여있는 흙을 좀 제거를 해주면 토합의 차가 적어지겠죠. 굴착 저면의 토사 등의 인공 중력을 가중시킴. 저면이라는 건 흙이 쌓여있는 이 아랫부분을 인공 중력을 가중시킨다. 이거는 다져주겠다 하고 똑같아요. 다져준다. 붕괴라는 건 상부의 흙이 날리는 건 그냥 날리는 거죠. 붕괴라는 건 항상 흙을 쌓아놓은 하부가 강도가 없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했는 하부를 인공 중력을 가중시킨다. 토사를 쌓아서 다져준다. 그죠? 이건 좋아요. 근데 상부를 인공 중력을 가중시킨다는 건 위에 흙을 더 쌓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더 잘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굴착했는 저면을 중력을 가중시키거나 다지거나 흙을 다져주는 건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고요. 토류벽의 배면 토합을 경감, 주변에 있는 흙의 압력을 경감시키고 약액주입 공법, 탈수 공법을 적용해서 흙을 점착력 있게 하고 물을 빼주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현상이죠. 보일링 현상의 발생 원인 볼게요. 아까 보일링은 끓는 것인데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스며드는 모래지반이다 그랬죠. 배면 지반과 텃파기 저면과의 지하 수위차, 수위차가 원인이 되죠. 포화 지반 및 지하 수위가 높을 때 원인이 되고요. 사질 지반, 그저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파이핑의 형성이고, 파이핑이라는 건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생겨버렸다는 거고요. 역시나 흙막이 벽을 깊게 묻지 않았기 때문도 될 수 있어요. 흙막이 밑둥넣기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자, 대책이 실기까지 나와요. 자, 요 중에서는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이 실기에 가장 잘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야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 파는 구역이 이렇게 굴착을 한다면 지하수는 여기 흐르는 물이 스며드는 거죠. 이 밑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수의 위치를 탈수해서 물을 빼서 지하수가 저 아래로 흘러가게 지하수 위를 저하시키고요. 지하수 흐름 변경. 예를 들어 우리가 흙을 굴착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차수벽,
물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벽체 같은 걸 하부에 쳐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이 굴착 부분으로 들어오지 않고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지하수의 흐름 변경. 그 다음에 근입벽,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자, 이렇게 지하수 위를 저하시키고 지하수 흐름을 변경하고 근입벽을 깊게 하고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붕괴가 돼요. 그죠? 그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작업 중지를 제외하고 적으시오.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핑 현상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프는 우리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파이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파이핑 현상은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집안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쇄골되는 현상. 그죠?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생겨버린 걸 파이핑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일링과 히빙 현상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암밀치마 현상도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강극 내 물이 빠지며, 외력에 의하여 강극 내 물이 빠지며 흙과 흙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공극 또는 강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었거든요. 물이 있었는데 암밀하니까, 눌러버리니까, 압력을 가하니까 물이 쫙 빠지겠죠. 그러면 흙 입자 사이가 좁아지겠죠. 예, 좁아지며 침하되는 것. 그죠? 입자 사이가 좁아지는 걸 압밀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입자 사이가 좁아지면서 압밀되면서 침하되는 것을 압밀 침하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의 동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흙이 이제 동상 오는 거죠. 그죠?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흙 속에 있던 물이죠. 토등수가 얼어서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커져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흙의 동상 현상. 자, 흙 속에 있는 물이 얼다 보니까 부피가 커져서 땅이 이렇게 그죠?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걸 말하겠습니다. 자, 기출에서 옆에 한번 볼게요. 흙의 동상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흙의 동상은요, 흙 사이에 토중수, 물이 있기 때문이죠.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자, 그래서 밑에서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게 지하수위 상층에, 지하수위 윗부분에 조립토층을 만들고요.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그죠? 잘 얼지 않게 화학약품을 넣을 수도 있고요. 흙 속에 단열 재료를 매입, 단열 재료를 넣어서 얼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흙 속에 있는 물을 이제 배수구로 배수되도록 해도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입니다. 예, 나와 있죠. 안전관리 계획인데요. 출제 빈도가 여기도 낮은 부분입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행여나 나와도 이런 형태로 한 문제 정도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에 있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서는 무엇입니까? 공사 개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이나 주변 안전점검 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안전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공사 개요에서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다 들어있죠. 이거는 안전관리 총괄 계획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 총괄 계획서다, 그죠? 그래서 일반 건설공사 개요나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에 공정별 안전 어떻게 하겠다는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안전교육이나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게 금방 뭐였습니까?
네, 안전관리 총괄 계획서이다. 그죠? 세부 내용까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설재해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재해 예방 대책은요, 뒤에 가서 세부적인 재해에 대한 대책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3번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인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가 건설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인데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근데 원자력시설공사 제외하고요. 해당 건설공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은 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공사가 아래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그 다음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유가능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될 때, 폭발물을 사용할 때는 20m 안에 시설물,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을 때 안전관리 계획하고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항목의 리모델링 해체 공사인데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사용입니다. 천공기인데요. 높이가 10m 이상 되는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다음 각호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할 때입니다. 높이가 31m 이상 되는 비계. 항상 비계는 31m 넘을 때이고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막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한번 읽고 동그라미 친 숫자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오면 문제에 나온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어쨌거나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는 다른 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주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부터는 또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의 표준 간입시험, 베인 테스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집안의 이상 현상에서 보일링 현상, 히빙 현상, 그죠? 기타 현상들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 별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